테스님? 네, 멘토님.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스라고 하고요.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드리면 서아님의 친구로 이제 입장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테스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되는 거는 주로 테슬라 내용이긴 한데, 제 닉네임은 테슬라의 테스는 아니고, 제가 테니스를 좋아했어가지고, 그 테니스의 테스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테슬라 주식도 좀 가지고 있고, 또 테슬라를 또 사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 테슬라의 테스로 의미가 좀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절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이고, 부제는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AI 기술의 이해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의 차량에만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차선 유지, 정속 주행 등 주행 보조 장치도 이 주행 보조 장치가 이 자율주행차의 기초이고 또 세밀하게 발전된 것이 자율주행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기술들이 AI와 접목해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여러분들 모두 이해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주제지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페이지인데 다 보이시죠? 네, 오늘 강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AI 기술의 이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엄청 궁금했던 내용인데, 컴퓨터는 어떻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별하는지 진짜로 궁금했고, 또 그리고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붕어빵 먹고 계좌이체 할 때 이렇게 사진으로 바로 인식을 해서 송금을 하는데 컴퓨터는 어떻게 글자와 숫자를 구별하는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게 자율주행차에 적용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공부를 했고 오늘 여러분들 모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기술 전반에 대한 호기심 이해력 제고입니다. 어렵게 써놓긴 했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그래도 한번 AI가 어떤 거구나, 자율주행차 테슬라는 이런 원리로 움직이고 있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궁금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사를 보실 때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 두 개, AI 기술을 이해하는 것과 호기심을 더 크게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목표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자율주행이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기술의 3요소, 인지, 판단, 제어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 안에 어떤 AI 기술이 있는지 쉽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차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보통 레벨 1에서 5까지로 분류를 하는데,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엄청 쉽게 설명을 드리면 레벨 0은 예전에 자동차처럼 핸들과 발을 다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벨 1은 발을 뗐습니다. 레벨 2는 손을 뗐습니다. 레벨 3는 이제 시선을 뗐고, 레벨 4는 의식을 뗐고, 레벨 5는 사람을 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적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바를 때는 정속 주행은 자율주행 레벨 1, 그 다음에 차선 유지 하는 것은 레벨 2, 그리고 조건부 자동화, 이거는 현재 상용화된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잠깐 떼는 것은 레벨 3이고, 이제 자는 거 레벨 4, 완전 자동화 레벨 5입니다. 레벨 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되어서 이때부터는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에서 손 떼는 레벨 3, 상용화는 언제? 여기서 보시면
레벨 3는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 혼다와 독일 벤츠가 이미 레벨 3 자동차를 출시했는데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저도 그렇고 예전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차는 자율주행 레벨 2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오해를 했을까라고 찾아를 보니까 2020년 기사에 테슬라 자율주행 레벨 5에 매우 근접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2023년에는 테슬라 이제 여기서는 좀 밝혔나 봅니다. 우리 자율주행차 기술은 레벨 2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FSD라는 브랜드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테슬라도 잠깐 지금 잠깐 시선도 뗄 수 없고 계속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다른 일반 차들과 다른 점은 이 핸들의 좀 강제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통 차에 다 주행 보조 장치, 차선 유지나 정속 주행이 있지만 제가 타고 있는 차 기준으로는 엄청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차선을 조금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손을 놔버립니다. 자, 운전자 네가 운전해야지 이런 느낌인데 테슬라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만 믿어라는 느낌으로 핸들을 돌려버립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혼다와 벤츠는 자율주행 레벨 3를 만들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자율주행 레벨 3 인증 취득 2023년 그리고 상용화 판매는 2025년 제가 물음표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벤츠는 탑 스피드 최고 속도의 이게 미국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동일한데 미국 자동차 기준으로 자율주행 레벨 3를 취득했다. 그 이름은 드라이브 파일럿. 그리고 혼다는 시속 60km였었는데 벤츠는 최대 속도로 95km로 이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이제 광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벤츠 미국에서 첫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운전자 집중 구입이라고 적혀 있지만 판매했다라고는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제도 찾아봤는데, 벤츠 레벨 3 적용이라고 해놓고, 뭐, 판매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레벨 3 인증 취득했다는 것은, 인증 취득했고, 지금 상용화 판매를 앞두고 있다는 말은, 본인들이 법적인 책임을 물고도 엄청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 명칭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그 지금 저희 자동차에도 들어가 있는 레벨 2 수준의 주행 보조 장치를 그냥 브랜드 이름으로 자기들이 우리의 자율주행 그 보조 장치는 오토파일럿이야라고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통 차에 있는 그 자율주행 기능과 똑같은데 이름만 바뀐 것이고 그리고 FSD라 해서 저도 엄청 어려운 용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풀 셀프 드라이빙 뭐 끝까지 혼자 운전한다 이런 느낌이죠. 이런 또 브랜드를 만들어서 테슬라 깡통차를 사고 거기에 1,000만 원 정도 옵션을 주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왼쪽 깜빡이를 넣으면 왼쪽으로 차선 바꾸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이제 자동으로 주차해줘라고 하면 자동으로 주차해주는 그런 추가 기능이 된 게 이 FSD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실제 사용자들을 보면 어, 1,000만 원을 주고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레벨 3도 아닌 레벨 2 수준의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많거나 좀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테슬라 FSD까지 사보고 싶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츠도 똑같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있고 벤츠는 드라이브 파일럿이 있습니다. 방금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를 드라이브 파일럿이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이거를 실제 판매까지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판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테슬라를 좋아하냐면 그 앞선 브랜딩에 처음에 혹한 것도 있지만 저는 좀 그 깔끔한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그 인테리어가 엄청 미니멀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벤츠는 전통적으로 이게 엄청 클래식하고 그 벤츠만의 고유한 인테리어여서 이 부분 엄청 선호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을 선호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큰 통창을 선호해서 테슬라를 좋아하는데 테슬라의 큰 단점이 초기에는 여기 레버가 저희 왼쪽으로 좀 깜빡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왼손 엄지손으로 이 버튼을 눌러야지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D나 R, 주행이나 후진할 때도 여기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밀고 당겨야 돼서 그 엄청 이게 직관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한데 저는 타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이거는 제가 팬심으로 만든 건데, 그 초기 모델에 이렇게 섹시라는 네 가지의 자동차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SEXY가 아니고 S3XY죠. 여기에 모델 E가 없는 이유는 미국 포드사에서 모델 E라는 상표명을 먼저 취득을 해버려서 모델 E를 쓸 수 없었었지만, 근데 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3도 꽤 괜찮겠네, 잘 어울리네라고 해서 이렇게 S3XY가 탄생을 했고 실제 도로에서 구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S랑 X는 그 좀 프리미엄 모델이어서 이제 차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혓바닥 같은 여기 부위가 있죠. 이제 요게 있으면 S 또는 X구나인데 이제 여기서 세단은 S고 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것은 X입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돌아다니는 차는 3나 Y인데 이제 Y는 SUV고 3는 세단입니다. 저는 뭐 여기서 아무거나 다 타도 좋습니다. 그 사운드도 좋고 하차감도 좋고 네,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고요. 자, 여기까지 가볍게 자율주행차라 적고 제가 테슬라 소개를 해버렸네요. 테슬라 소개를 했지만 이제 자율주행 기술의 3요소 인지 판단 제어를 통해서 이제 그 간단한 AI 모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자율주행할 때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게 자동차구나 아니면 사람이구나 표지판이구나 이런 걸 인지를 하고 판단, 뭐 차가 가까워진다 빨리 서야겠다 아니면 뭐 좌회전을 해야 되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어, 그 판단한 기준을 가지고 가속해야겠다 감속해야겠다 뭐 좌회전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좀 놓치실 수 있어서 제가 왼쪽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지금 인지 파트다, 판단 파트다, 제어 파트다. 그래서, 네. 요거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광학 기반 센서, 이제 빛을 이용한 거니까, 뭐, 쉽게는 카메라, 아니면 이제 레이더를 이용한 라이다 센서가 있고, 기반 센서, 빛을 이용하지 않은, 뭐, 레이더, 초음파, 이런 그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또 네트워크, 뭐 인터넷처럼 생각하시면 편한데 V2X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Vehicle to Everything. 그래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보행자, 차량과 장애물 등을 연결한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AI 알고리즘 활용한 카메라 이미지 기반의 인지 기술, 객체 인식과 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이렇게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뭐 말씀드렸던 가속, 감속을 결정하는 것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테슬라는 이제 손때 내가 운전할게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제어는 그 판단을 근거로 방향 그 핸들을 틀거나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기술의 출발인데 AI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어떻게 구분할까? 이게 여기가 딱 강아지고 여기가 고양이인 거를 저도 알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도 다 구별하실 수 있지만 이거를 컴퓨터한테 설명한다고 할 때 뭐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할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강아지는 여기 눈이 동그랗고 코가 검고 털로 뒤덮여 있는데 좀 귀엽고 고양이는 이 눈인매가 조금 날카롭고 여기가 분홍색이고 수염이 있고 그런데 여기도 강아지도 수염이 있기도 하고 여기 고양이도 눈이 좀 동그랗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할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고 이게 실제 그 AI 하는 사람들의 오랫동안 난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드린 후에는 이 이미지가 어떤 거를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조금 해석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기초가 되는 게 DNN이라고 딥뉴럴 네트워크의 줄임말인데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숨겨진 여러 개의 은닉층으로 구성된 이루어진 심층 신경망이라는 AI 모델입니다. 엄청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AI 생각하면 아마 뭐 TV나 인터넷에서 이런 모델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DNN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의 가장 기본과 같이 1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씁니다. 1차원 형태의 데이터가 저도 처음에 좀 어렵게 들렸는데 저희 매트릭스 포스터 생각하시면 이렇게 숫자 아니면 문자들이 이렇게 일렬로 내려가죠. 저희 모스부호로 생각하셔도 뭐 가로 세로 이렇게 표처럼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 한쪽으로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차원은 한 개의 기준으로 가진 한 개의 열을 가진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름만 있다. 10명에 대한 이름만 있다면 1차원 데이터. 이름, 성별이 있다. 그럼 2차원 데이터. 이름, 성별, 나이가 있다. 이렇게 하면 3차원 데이터입니다. 이 1차원 데이터가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여기 Y라는 글자를 저희는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Y를 1차원 데이터로 나누면 이게 제일 위에 줄은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 줄은 여기 붙이고 그 다음 줄 여기 붙이고 이렇게 일렬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컴퓨터가 이렇게 이해하기는 한데 이것보다 엄청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임금 픽셀과의 상관관계를 잃게 된다는 엄청 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영상 전체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 데이터 변형에도 취약해지고 이렇게 2차원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학습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엄청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퍼즐로 잘라서 퍼즐을 다 일렬로 세운 다음에 이 그림이 뭐지라고 추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의 기본이다 보니까 엄청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계산을 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비효율적이어서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기 A라는
글자가 16 곱하기 16 픽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16 곱하기 16은 총 256개의 데이터가 됩니다. 256개의 조각이 되는데 이 조각을 일렬로 다 나눈 다음에 이제 이 조각을 필터를 통해서 이게 어떤 알파벳일까라고 추측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임의로 100개라고 설정을 한다면 이 첫 번째 칸을 필터 1에 넣어서 A인가요? B인가요? C인가요? D인가요? Z인가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또 필터 1에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산출되는 이 조각과 필터 개수만 26,000개가 되고 26,000개의 조각들을 다 알파벳에 대입시켜야 되니까 총 이 A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28,000번의 계산이 필요해서 엄청 비효율적입니다. 이제 또 쉬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DNN을 보완한 CNN이 있습니다. 이 CNN을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머릿속으로 강아지를 떠올릴 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몸집과 눈, 코 모양의 크기, 몸집, 눈과 코 모양, 그리고 위치 등 대략적인 특징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인슈타인 그림이 두 장 있습니다. 여기 왼쪽의 아인슈타인 그림은 DNN을 표현한 건데요. 여기 있는 모든 셀을 다 필터 1에 집어넣어서 이게 뭘까라고 추론을 하고 모든 셀을 두 번째 필터에 넣어서 다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됩니다. 딱 봐도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CNN은 신경생물학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인슈타인 그림에 있어서 저희가 바로 아인슈타인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턱수염이 특이하네? 여기 헤어스타일이 곱슬이네? 뭐 옷 스타일이 특이하네? 뭐 자주 웃고 뭐 웃는 모습이 대표적이니까 웃는 모습이네? 이걸로 이거는 이 사진은 아인슈타인 사진이다라고 인지를 하는 게 저 인간이고 그게 신경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생물학의 그 컨셉을 따와가지고 수학적으로 인공지능 모델로 만든 것이 CNN입니다. 그래서 뭐 수식으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 저만 궁금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는 200 곱하기 200개의 셀, 4만 개의 셀을 다 일일이 서로의 상관관계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여기 CNN은 5 곱하기 5 필터. 여기 필터 사이즈는 자기가 정할 수 있는데 수염 정도 보는 필터. 뭐 여기만 볼 수도 있고 여기만 머리카락만 볼 수도 있고 뭐 눈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파라미터 개수가 엄청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다면 뭐 DNN도 좋을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차는 보통 1000분의 1초로 인지 판단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 속도가 엄청 적어져야지 좋겠죠. 그래서 CNN이 주로 사용됩니다. 어, 박수님도 계시군요. 자, 계속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CNN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를 또 저는 궁금했고, 그래서 찾아봤고, 또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CNN 하는 것은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곱층이라고 해서 필터 데이터와 연산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3 곱하기 3 행렬의 인풋 데이터인데 2 곱하기 2라는 필터를 통해서 이 두 개를 같이 연산하면 이 아웃풋 데이터가 2 곱하기 2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원래는 뭐 9개의 셀이었는데 이 필터만 같이 연산했을 뿐인데 4개로 줄었죠. 자, 똑같은 그림입니다. 5 곱하기 5의 행렬을 이제 왼쪽 이쪽만 추출을 해서 또 필터를 적용하면은 여기 2 곱하기 2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쪽 위쪽을 압축시키고 오른쪽 밑에 압축시키면 총 5 곱하기 5 데이터였는데 이제 2 곱하기 2로 엄청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 연산이 엄청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아인슈타인 사진으로 예를 든다면 원래는 아인슈타인 사진이었는데 왼쪽 이쪽의 특징, 뭐 왼쪽 눈을 가져오고 오른쪽 위쪽의 특징, 파마 머리를 가져오고 이쪽에는 뭐 코스튬 가지고 옷 가져오면 이 사진이 뭐 이상한 사진이 되어버리겠죠. 사람 사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제로 패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로 패딩이 뭐냐면 저희가 패딩이 그 솜을 덧대어서 이제 따뜻하게 입는 옷이잖아요. 그 제로를 덧대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 곱하기 7의 행렬인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터를 씌우게 되면 이제 너무 압축이 되어 버리겠죠. 그러면 데이터에 손상이 생기니까 일부러 0을 덧대어서 필터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 7 곱하기 7 행렬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서는 그 아인슈타인 얼굴이 이제 뭐 왼쪽 눈, 오른쪽 귀 이렇게 그 이상하게 압축된 사진이었다면 이제 제로를 덧댄 것은 일단 데이터 사이즈는 똑같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뭐 희미해진다던가 아무래도 좀 0을 노이즈를 덧댔으니까 원래 데이터보다는 조금 깨끗하지 않겠죠. 이거를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선글라스에 편광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는 자외선, 자연광, 반사광을 인풋인데 이제 편광막을 통해서 자연광이 나오죠. 그래서 선글라스 낄 때는 저희는 사물은 구별할 수 있겠지만 뭐 물체의 색깔이나 아니면 뭐 빛의 색이 이런 건 좀 둔감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선글라스 끼면 끄는 이유가 사물만 구별하면 되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압축시키는 거고 비슷한 원리가 제로 패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손실 방지 이게 축소되면 안 되니까 하는 거고, 이거를 또 쉽게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수직선에 필터를 걸기도 하고, 또 수평선에 필터를 걸어서, 이제 이렇게 조금 가벼워진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동물 사진이 있는데, 이제 그 엣지만 디텍트하는 행렬을 써서 여기 조금 윤곽이 드러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왜 있냐면은 저희는 여기 가운데에 동물이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겠지만 컴퓨터는 이 뒤에 배경과 동물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엣지 디텍션. 그런데 이제 제로 패딩으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면서 조금 가볍게 만들어서 여기 안에 뭔가 물체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할 때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날카로운 부분을 더 날카롭게 부드러운 전체도 부드럽게 해서 분석하는 것이 제로 패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풀링이 있습니다. 특징을 주목하는 것인데 이 두 사진, 이 두 세를 보면 저희는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도 있겠지만 부리 사이즈가 뾰족하고 여기는 조금 둔하네.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서 선명하게 한다면 이 데이터를 선명하게 한다면 이 볼이 끝쪽이 엄청 더더욱 날카롭게 표현이 되겠죠. 이 그림을 숫자로 예시를 든다면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숫자로 예시를 들 때 날카로운 부분, 이제 특징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추출할 때는 맥스 풀링이라는 걸 써서 왼쪽 이쪽에서 제일 두드러진 숫자 5, 오른쪽 이쪽에서 8, 왼쪽에서 2, 오른쪽에서 6 이렇게 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잡는 게 맥스 풀링이고 이제 에버리지 풀링은 전체 평균한 거를 나타내는 것인데 제가 중요한 게 이거를 왜 하는지 설명 안 드렸네요. 저희 자율주행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뭐 가로수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카메라에 인지되는 게. 그런데 뭐 가로등, 가로수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사람이 나오는 쪽을 가장 먼저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스 풀링이 있겠죠. 사람을 감지할 때는 맥스 풀링으로 빠르게 수출하고 뭐 아닌 것들을 할 때는 뭐 가로등이나 뭐 도로 같은 거 연석 인지할 때는 에버리지 풀링을 쓰겠죠. 그래서 CNN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이 한 장표에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도 이제 이 상표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 3을 여기 두드러진 특징을 빼내서 이게 컨볼루션이 아까 합성 곱층이라고 해서 이제 특징들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징들을 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풀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추출하고 또 전체 컨볼루션 풀링해서 이 데이터들을 나눈 다음에 이제 분류, 아, 이것은 1이냐 3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있고 이제 똑같은 예시로 얼룩말을 예로 든다면 똑같이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근데 여기 ReLU하고 활성화 함수가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뒤에 잔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잔디는 얼룩말로 인식하면 안 되니까 활성화 함수를 써서 잔디 너는 0이야. 안 봐도 돼. 데이터 없는 걸로 해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분류를 해서 AI가 그 100%는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하는 건데 어, 몸집 크기를 보고 꼬리가 있고 다리 4개인 거 보니까 20%의 확률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뭐 줄무늬 있는 거 보니까 얼룩말이 확률이 70%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다리 4개에 꼬리 있는 거 보니까 엄청 큰 개인 것 같기도 한데요. 10%.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얼룩말이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차에서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거를 CNN 적용한 건데요. 여기에 60 속도 제한 표지판 있죠? 원래 인풋 데이터는 32, 32인데 5 곱하기 5 필터를 써서 이제 28 곱하기 28로 데이터를 축소시켰습니다. 축소시킨 다음에 또 14 곱하기 14로 데이터를 더 가볍게 만들어서 이제 연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데이터 필터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거는 뭐 세로로 두드러진 필터, 가로로 두드러진, 곡선을 두드러진 필터 이런 것들을 써서 사인이고 이거는 30, 50, 60, 70, 80, 90 이런 보기가 있는데 60입니다라고 이제 컴퓨터가 인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풀링을 통해서 여기 좀 데이터가 소손이 됐죠. 저희는 바로 알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게 뭐예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풀링을 써서 아 이거는 스탑 사인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 스탑 사인이 있어서 멈춰야 되는데 이제 CNN을 통해서 아 여기 창문이 있고 바퀴가 4개 있는 거 보니까 자동차구나 또 큰 특징 뭐 2줄 있는 거 한 줄 있는 거 보니까 도로구나 이제 이게 그냥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CNN 처리 후에 이미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뒤에부터는 이제 판단 부분인데 이제 이까지가 엄청 어려웠고 판단 부분부터는 동영상과 함께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쉬는 시간 잠시 갖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설명이 좋긴 좋은데요. 문과생도 전체는 모르겠지만은 큰 틀에서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거를 네. 의도했습니다. 그러면 5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마카롱님 5분 뒤가 몇 분인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얼굴 엄청 크게 나와요. 오늘 박수 때문에 알았어. 행렬을 배운 이유를.
수일 행렬을 왜 배웠는지 나 도대체가 행렬을 도대체 왜 배워? 아 이거 그래 점수 주니까 내가 한다 했는데 오늘 저도 알았어 오늘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 이 묵가sak의 비애야. 미리님 행렬 왜 배우는 줄 알고 있었어요? 충격이었다 행렬. 포퍼 알고 있었어? 행렬 배운 이유? 쿠퍼님 지금 사무실이어가지고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행렬이 여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행렬을 알아야 이거를 할 수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됐지. 충격이다 이거. 야, 그래서 행렬을 배웠던 거였어. 놀랍다. 내 얼굴 진짜 안 보여? 흑백이라면 진짜 한 번이네요. 픽셀마다 숫자가 하나씩. 피스타는 레슬링 사람 이름인데. 진짜 반려동물. 어, 문과생들은 오늘 센세이션 했다. 이 사진 보니까 이해했어. 아, 이 사진의 느낌 이해했어. 이해했어.
쉬는 시간 종료해요. 아니 이거를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야지. 수학 선생님 잘못이네. 또 수요일 이렇게 선생님이 수요일 선생님에게 이렇게. 수요일 선생님이 잘못이야. 수요일 선생님이. 아 그땐 이게 없었나? 너무 옛날 아니에요? 멘토님 몇 학번이에요? 아 미치겠다 이거. 야, 조상님 아니었어, 조상님? 야, 저 조상님이네. 미치겠다. 자, 테스님 이어서 하시죠. 오늘 충격인데, 행렬. 근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게 막 행렬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파고 파다가 이렇게 알게 되었고 좀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시작을 할 건데 인지 판단 제어에서 인지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판단 제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으로는 주행 상황 판단, 주행 전략 결정이 있는데 뭐 차선을 바꿀지, 추월할지, 이제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정차가 있고 또 주행 경로 생성. 이거는 저희가 뭐 네이버 지도로 어디서 어디까지 찍는 그 내비게이션도 있고 실시간으로 지금 내비게이션 벗어났으니까 딴 데로 이동해야지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은 이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간단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문철의 팁인데 오늘 준비한 영상들 다 잔인하고 뭐 위험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봐주시면 되는데 앞에서 저희가 인지를 공부했었죠. 정적인 문제